안녕하세요. 젊은 예술가들의 예술가들의 만남 만남 애플시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좀 소개를 한 번씩 이쪽부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흔적이 된 꽃을 남기는 트래시즘 작가 박노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렌즈 기반 예술 하고 있는 마루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실까요?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음. 예술인 활동 증명이 통과했어요. 요즘 너무 어렵다는데 3년 만에 통과했어요. 이게 제가 활동명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거든요. 이서영이라는 본명이 있고요. 이제 마루소라는 활동명이 있는데 이거를 병기를 하지 않은 계약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전시했던 공간이 폐업해서 떨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아름아름 하다가 이번에 5번째 통과했습니다. 진짜 5번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되셨어요? 저는 갖고 있으세요? 예, 저는 갖고 있는데 저도 한 3-4번 떨어졌는데 한 3번째인가 떨어졌을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떤 이유로 떨어진지라도 알려만 달라. 내가 그래야지 보완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통과가 됐습니다. 쉽진 않더라고요. 언제 통과되셨어요? 올해 초였어요. 그러면은 좀 아직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2년마다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술가로서 증명을 하는 것부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요. 한국인 것 같긴 해요. 안영 작가님은 예술 활동 증명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올해 초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떨어지고 서류 작업을 좀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그래도 한 번만, 2번 만에 붙었습니다. 이게 되게 서류마다 많이 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전시장 플로우 맵을 누락해갖고 떨어진 친구도 있었고, 뭐 어떤 친구는 전시 전경이 없어서 떨어진 친구도 있었고, 이래서 이게 검토하는 사람마다 되게 랜덤한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는 증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중간 몇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걸 해야만 할까? 굳이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렵죠. 그래도 이제 증명이 된 예술인이 돼버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인천에서 지금 전시가 이제 끝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합니다, 인천에서. 인천이 되게 문화예술의 왕성한 도시잖아요. 정말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경남 진주까지도 전시를 해봤지만은 참 기회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인천에서 다행히 좀 알아봐 주시고 해서 기회를 좀 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작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안영 작가님은 그러면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실까요? 네, 주로 서울이랑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지역으로 좀 빠져서 전시하시는 작가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아갖고 이게 비단 서울에서만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좀 주변 환경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예 살기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이번 달 말에 영예의 9박 10일로 청년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여행을 갔다 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약간 그런 지역 사업 같은 거 좀 알아보면 확실히 좋더라고요. 가면 서핑 배운대요. 봤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스킨스쿠버였는데 맞아. 서핑으로 바뀌었어요. 좋은데요? 맞아요. 저도 광주에서 활동한 예술가분들을 많이 뵈서 광주에서도 되게 프로그램도 많고 또 지원 사업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광주가 확실히 아시아 문화전당이 생긴 이후로 그 혈기가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광주 비엔날레도 확실히 한몫하지만 맞아. 약간 확실히 그런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작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을 고민을 하다가 예술에서 원본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 정하게 됐어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자기 작업 소개하면서 좀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을 작가님 먼저. 저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흔적이 된 꽃을 그리다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분열회화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의견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는 설명을 들은 입장이라 그런지는 음.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떤 그림의 일부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전체를 어떤 풍경이라고 치면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업은 창문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안영 작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뭔가 뭔가 에스키스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은 작업들을 자주 보진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조각이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분열 회화는 이건 16등분한 정방형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은 좀 시선이 달라지죠. 저는 이제 흔적이 된 꽃을 그린다고 하니까 주변에 꽃을 그렸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중에 일부가 이 그림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그 꽃 정물화의 그 일부가 담겨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추적을 하죠. 어디에 꽃이 있지? 이거는 가지인가? 이거는 꽃 화병인가? 뭐 이거는 뭐 일부러 뭐 한 건가? 이런 식의 좀 추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분열 회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림의 원본이 이거라고도 얘기하지만은 큰 판 16개를 하나로 만든 판도 원본이고요. 이 잘려진 것도 원본이라고 저는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그게 좀 제가 얘기하는 좀 분열 회화의 좀 원본성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머니와 자식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자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것도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게 흥미롭기도 해요.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되게 연속성 있는 작업을 선호하시는 편이실까요? 좀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트레이시즘으로 가고 나서 흔적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자르게 되면은 한 조각이 잘려지면은 빈 조각에서도 어떤 흔적을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비엔데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반대로 한 조각만 봐도 전체 그림은 어떤 걸까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이런 방식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안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운을 떼서 죄송해요. 이거를 주제를 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릴스가 유명하시잖아요. 작품을 깼는데 전시를 초대받았어요, 였나요? 아, 맞습니다. 네, 그거가 저는 이 주제랑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원본이라고 생각했던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원본으로의 주체성을 획득해서 전시장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약간 그런 경험들이라던가 혹은 그냥 개인적으로 도자를 보면서 슬립 캐스팅 같은 기법들을 보게 되면은 저것도 되게 복제하는 행동인데 그것도 하나하나가 어떤 그 작품으로 평가받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되게 도자도 생각보다 강력한 어떤 원본성을 갖고 있는 장르지만 한편에서는 복제에 대한 얘기를 논해볼 수 있는 장르겠다 싶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립 캐스팅은 확실히 뭐 하나가 원본이고 그거를 복제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과정을 반복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본과 그거의 복제본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뭔가 에디션을 만드는 느낌인 것 같고, 제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파손된 작업이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조금 의도한 파손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듣고 조금 헷갈렸던 부분,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내 작업의 원본과 그거의 복제본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조자 쪽에서는 이제 뭐 전승이라던가 요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해야 되나? 또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어떤 전통적 계보가 있는 조각 장르 쪽에 계신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뭔가 저와는 많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첫 소개에서 렌즈 기반 예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로 찍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장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든 사진을 하든 뭐든 그냥 어떤 미디어나 프린트로 전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진이라는 게 발명되는 순간부터 회화의 격변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AI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사진 미술에 또 한 번의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제 작업이랑 AI를 좀 접붙이는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를 AI를 다루는 아티스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아니라는 점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제 거는 판매를 할 때 이 원본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아까도 잠깐 그냥 사석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에디션 있어요? 이거 몇 번까지 에디션이에요? 이거 이런 개념도 있고, 이거 판매하고 나면 원본 폐기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어떤 원본이 존재하는 이상 얘는 복제품이다. 그 복제품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무언가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초에 그거를 이제 개념적인 걸로 끌고 오면은 그거를 갖고 하는 어떤 현대미술적인 맥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사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문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핏하게 잘 하진 못하지만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사진에서는 이런 직물성을 띌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엿볼 수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출판할 때 나온 이 원본이랑 이게 전시장에 액자로 걸리는 원본이랑 결국 같은 걸 텐데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한 작년까지는 내가 직접 촬영하고 내가 직접 찍은 것들로 AI에 배양하고 있어라는 식의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찍어서 이렇게 탐욕스럽게 긁어모은 어떤 이미지 파편들이 과연 이게 진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자연에 가서 자연물에 뭔가 어떤 이마고만 채취해 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이 개념에 많이 지배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제랑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작품 안에서의 이 원본과 복제,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는 모든 미디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카오스적으로 이렇게 뒤섞여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뒤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의 파편스러운 무언가들을 화면 위에 올리고 이거를 배양시키고 그러고 그거를 계속 보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도미넌트하거든요. 굉장히 지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대상 자체가 원본으로서의 가치, 복제본으로서의 가치,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작업할 땐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되게 맥락적으로 난감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복제본이에요? 이건 영상이에요? 이건 기록물이에요? 약간 이것들이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특히 또 한편에서는 외주로 사진 촬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 영상 촬영업을 하고 있는데, 콘센트, 소화전, 비상구, 팻말 이런 거를 싹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 전경을 찍거나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직접 찍은 거가 왜곡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그 전경 사진은 원본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딘가에 소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목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사실 그것들은
그다지 원본이랑 관계가 없을 때도 많고, 물론 그 작가님들의 작품이 있는 덕분에 그 사진들이 아름다운 거지만, 그거에서 아, 진짜 원본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 미디어라는 환경 안에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원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데아라는 느낌이 좀 아, 있긴 그쵸, 하네요. 그쵸. 동굴밖에 모험가들이. 뭐, 뭐 대학교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쵸.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막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안영 작가님 같은 경우 도자기를 이제 파괴를 해가지고 그때 한병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을 때 그때 제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때 찾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막 궁금했던 게 도자기를 만약에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자르고 또 이제 옆에 다시 묻혀가지고 구워내면은 원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본이 둘이 되는 게 아닐까요? 원본이 둘이 되나요? 아직 시도해 본 적은 네. 없지만 저는 뭔가 원본의 개념이라는 게 이게 복제가 가능한 형식으로 저는 만들고 있진 않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걸 만들어야지 뭐 크기만 조금 더 키워서 만들어야지 라고 만들더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원본과 파생본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에도. 파생본. 그럼 파생본이랑 원본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파생본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다르게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원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음. 원본이 한 개가 아닌 거네요. 그냥 하나의 다른 작품이 다른 작품. 되는 거죠. 음. 각각의 다른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4m의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8패널이 있고 저는 재생회화라는 거 해요. 컬렉팅을 만약에 하잖아요. 8개의 패널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그 패널은 또 이제 나름의 액자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그럼 나머지 7패널은 이제 이가 빠진 것처럼 비게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3패널을 넣고 그려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재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의 원본은 몇 개죠? 뭐 그런 식의 활동을 이미 하고 있고, 첫 번째 전시에서는 이제 전체 8개 패널을 다 봤죠. 근데 이미 인천 참설인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는 하나가 바뀐 상태로 전시를 했어요. 예, 저한테는 원본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동하는 작품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살아있다거나 약간 최근에 미술관들에서 많이 시도하거나 그러는 어떤 현장감 있는 작업들. 최근에 좀 좋아하는 작가님들 중에서도 뭐 패널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바꿔서 전시한다거나 이런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그림을 찢어서 이제 약간 일루전스러웠던 캔버스를 사실 얘도 물성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하고 보여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약간 노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것이 어떤 이 안에 갖고 있는 행동 자체를 좀 꺼내 보이시려는 어떤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고요. 뭔가 거기에서 원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일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개념 중에 프랙탈 개념이 있는데, 네, 프랙탈. 이게 프랙탈 같은 경우는 파생되는 모든 파편들이 다 원본성의 개념을 획득하잖아요. 같은 패턴으로 성장하니까. 약간 그런 식의 호흡을 좀 가져가는 작업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생산하는 태도도 그렇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런 식의 시도를 하니까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열해야만 하더라도 이게 잘라야 되는 거를 전제를 두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잘랐을 때 살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저는 뭐 비전공자여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더라고요. 부분을 봐도 전체를 암시해야 된다. 부분을 봐도 작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잘랐을 때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분열 회화도 작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작품화를 이미 했죠. 그러니까 제 손에 있죠. 그리고 다행히 첫 전시를 했는데 판매가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놀라운 지점이에요. 뭐 10만 원 정도밖에 10만 원 정도밖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사람에 따라 그 가격에 대한 감각은 다르니까. 작품은 자본과는 약간 다른 궤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그 가격을 실제로 지불을 해가지고 컬렉팅을 해주셨어요. 저는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잘라주면은 되게 싫어하고, 아, 왜 작품을 자르냐, 이게 작품이냐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도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다행히 너무나 깔깔깔 웃으시면서 좋아해 주셨고, 그러면서 나 이거 살게요. 얘기를 2번 들었어요. 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새로운 맥락이 개입되면서 그게 어떤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작품이 됐다는 게 너무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예. 판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음. 좀 최근 이 질문을 제가 고민하게 된 계기라면 계기가 그 얘기가 있었어요. 작품엔 사진빨이 필요할까? 라는 하긴 하죠. 필요하죠.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저는 일로 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질문이 되더라고요. 사진빨이 필요한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사진빨이라는 게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좀 심각한 사진들이 있죠. 이거는 작품의 매력을 넘어가지고 이거는 작품을 훼손하는 정도의 사진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사진빨까지는 몰라도 좀 못 나온 사진은 좀 상품성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인식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도 사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저의 작업을 항상 모든 작품들을 그대로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작품을 구매하기 전에도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을 확인하시니까 사진은 너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은 특히 자기가 직접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전 그거는 정말 비추하기는 해요. 웬만하면 스튜디오에 가서 웬만하면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네. 내 작품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가 못 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작품으로는 사진으로서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시장이 좀 두각되면서 많은 이제 미술 씬이나 아니면 어떤 뭐 약간 그런 모든 어떤 팝업이라든지 어떤 상업 씬에서도 그렇고 소위 사진이 전부다라는 식의 맥락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가 작품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괜찮은데 실물로 봤을 땐 애매하네? 약간 이런 반응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게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사진 하나를 통해서 그 작가 입장에선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평가의 기회, 전시의 기회, 혹은 출품의 기회,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거니까, 여기서는 사진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반 아트를 하는 입장에서 사진빨이라는 게 있기가 되게 힘든 게 된 거예요. 그쵸. 약간 제가 작품을 보정하는 방식 자체가 전시 전경을 찍어요.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 위에 그 영상이나 사진의 캡처본을 합성을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것도 반사광이나 이런 것들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보정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진짜처럼 보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진짜처럼이라는 게 정말 뭔지 모르겠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네. 게 사진이 진짜다라고 했는데 사진 이름부터가 진짜를 모사한 게 사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시뮬라숑인지 시뮬라르크인지 근데 뭐 어쨌든 이미 시대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라는 개념부터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자르는 과정을 되는 한 그 영상화를 해가지고 쇼츠로 제가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관객들 앞에 잘랐는지 설명을 안 하면은 그거 영상화라도 보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네.
물론 그 영상이 뭐 내가 뭐 보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걸 AI로 가짜로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라도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작품의 그 가치나 재미가 전달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적 한계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빨이든 영상빨이든 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전달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전달 자체가 안 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트래시즘이 흔적을 얘기하지만은 기록 또한 저한테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가님들은 뭐 기록 같은 경우를 좀 중시해가지고 뭐 했던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돈을 받고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록 같은 경우요? 기록으로 봐야 되나? 네, 그렇죠.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진과 표현으로서의 사진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일각에서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그거를 구분했을 때 훨씬 제가 안정되는 느낌을 받아서 굳이 이제 페르소나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무언가를 정제해서 그것만 보이게 하는 사진을 만들 때 쾌감이 있어요. 완전히 이성적으로 나의 어떤 모든 억제와 표현과 어떤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순전히 이 작품 하나만을 잘 보여주겠다. 여기 있는 배경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사진을 할 때 그것만의 쾌락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기록으로서의 무언가가 아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의 뭔가 제 생각 과정 자체를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방식의 사진을 할 때 에티튜드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을 할 때는 확실히 머리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봐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문법이 있고 확실하게 이게 체감상 이 정도 크기인 것을 사람들이 감안해 주려면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걷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의뢰를 받고 개인적으로도 연습하면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견해가 일로 하는 사람이니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시네요. 돈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안영 작가님은 좀 기록 관련해서 뭐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기록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인스타그램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마케팅적으로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하나의 아카이빙이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나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작업을 어떻게 소개할지에 대해서 그 지면이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내 작업에 진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내 작업에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어디일까? 뭔가 꽂히는 부분이 어디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 전시에 와서 직접 보고 싶은 동기를 일으킬 만한 건 뭘까? 그리고 그거에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가볍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툭툭 올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가볍게 소비하기 좋을 만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안영 작가님 말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시할 때도 그렇지만은 전시장에 그 파일을 비치를 해놨어요. 흔적주의 계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그냥 보면은 그냥 추상회화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설명을 붙여놓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다른 작가님 전시장에 갔는데 이런 그림이 있다. 추상화 소품이구나 하고 너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작품 옆에다 QR코드를 출력해서 뽑아놨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찍으면은 눈앞에서 영상으로 잘라주는 거를 보여줘요. 영상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를 보여줄 수가 있는 데서 좀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듀샹 샘이 지금은 뭐 실종됐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상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어떤 화장실에서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 그게. 근데 거기에 링킹하는 그런 매체나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매일 보는 뭔가 사인처럼 보이는 것들이 희끄무리하게 붙어 있는 무언가.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한 그 정도로 소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의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이런 SNS 시장이 확대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민주화가 일어났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진을 포함한 어떤 모든 시각 매체적인 무언가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게 된 역사가 사실 되게 짧잖아요. 물론 더 옛날로 아무리 가봤자 그냥 사진술이 발명되기 전이라고 해봤자 뭐 인상주의 대도 정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서 되게 열린 광장으로 약간 의도치 않게 다 같이 뛰쳐나온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베냐민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예술은 대중을 원하지만 대중은 예술을 먼저 원한 적은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약간 이 기록이라는 걸 보여주고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저의 작품을 어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서 표현을 하고 발산을 하고 싶어 하는 제가 어떤 이거를 느껴줄 소비자를 찾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술의 한정에서 생각하면 좀 시야가 닫힐 수 있지만 넓게 봤을 때 고객층에게 다가가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설명이 노엘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상세할수록 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공공미술관들 가고 뭐 어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박물관 같은 데 가고 이러면은 캡션의 어떤 텍스트가 상당히 잘 풀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 한자어 많이 쓰고 어떤 뭐뭐저기다 막 이런 식의 논문적 표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은 글 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텍스트를 좀 난이도를 쉽게 하되 어떤 그 안에 갖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약간 레이어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약간 모두가 접할 수 있는 동시에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이 예술이라는 걸 기록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이 좀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 장이 활짝 열려 있는 김에 더 많은 걸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 참여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 4m 그림 얘기를 했잖아요. 8패널짜리. 근데 뭐 제 처음 계획은 한 패널이 팔리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안 팔린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SNS에 올렸어요. 1, 2, 3, 4, 5, 6, 7, 8 패널이 있습니다. 몇 번 패널을 뺄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번 빼주세요, 4번 빼주세요 하다가 이제 4번 패널을 빼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이 그림을 4m의 그림 봤을 때, 근데 저쪽 패널이 뭔가 이상해. 근데 QR을 찍어보니까, 이래서 이 패널이 빠졌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흔적들이 사실은 물질화가 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작품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만 좀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뭐 마케팅이기도 하죠. 좀 그런 것들을 뭔가 궁금해하게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설명적인 뭔가 해설이 더 필요하다. 내 작품에 대해서 뭔가 어필을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그냥 찝는 거죠.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 마케팅적으로 정말 내 거를 얼마나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느냐. 왜냐면 퍼뜨려야지 그 중에서 이제 내 전시장에 직접 오는 분이 생기고 구매자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작품에서 어떤 재미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캡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소소한 소통인가? 소소한 뭐 어떤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리고 조금 더 쉬운 해설들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나 요런 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캡션이나 요런 거 전시 설명 같은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한 편에 더 쉬운 말들로 적어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도 더 편하더라고요.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지만 저 긴 글까지 저 한자어까지는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걸 딱 읽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는 너무 많지만 그거를 다 하나하나 전달하기에는 어려우니 그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비자에 맞춰서 뭔가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작가들의 할 일 중에 하나 같기도 하고, 뭐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걸 다 하면은 뭐 작가들은 편하겠지만은 뭐 일단 저한테는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간에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은 나는 또 이제 내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파일도 다 만들고 뭐 엊그제도 이제 흔적 바둑이라는 걸 저는 만들고 하는데 마감이 있으니까 이거를 새벽 2시까지 만들어서 막 했어요. 근데 반려를 당했어요. 2번 당했어.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축적되고 기록되고 해야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알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이거는 내 일이다. 뭐 꼭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뭔가 작품이 이게 동시대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현대 예술에서 동시대 예술이다라는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러면서 되게 모든 작가들한테 일정 이상의 텍스트 능력을 요구하게 된 게 되게 저는 좋으면서 저는 좋아해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거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뭔가 본질을 많이 흐리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장치? 약간 브레이크가 되긴 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텍스트가 어려운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는 한편에서 제가 글을 그렇게 잘 못 읽거든요. 글을 읽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고 좀 주의 집중력도 많이 산만한 편이고 그런데 내가 내 글을 못 써서 작품을 못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데 막상 그게 이렇게 타자로 따다다다다 쓰고 나면은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작품의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또 최근에서는 너의 텍스트만이 너 작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아니면은 그거는 시각예술가의 태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텍스트는 이제 제도권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글에 좀 맡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최근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평가들이나 어떤 그런 학자들에게 이제 외주를 주고 약간 어느 정도 텍스트를 받아서 저의 작품의 독해를 약간 외주화하는 것도 되게 작가들한테 필요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작업을 내 글로 풀어서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작가로서의, 오늘날의 작가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거에 맺혀갖고 이렇게 가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글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이 학계에 어필하는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부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지원 사업용 글도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두 갈씩에. 그렇죠. 두 갈식에 정말 한 번에 봐도 이해될 만한 그쵸, 그쵸. 글. 그리고 정말 다량의 글을 읽는, 그러니까 지원서를 정말 많이 보시니까 그거를 정말 가독성이 좋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쵸. 글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서류 쓰실 때 LLM 모델 AI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없어서는 안 되죠. 저도 없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들이 글을 쓰는 것보다 어쨌든 표현하는 게 시각적인 표현이 더 편하니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말을 정말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으면 그림이 아닌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언어 생각하거든요. 예술가가 됐어야 됐겠죠. 그쵸. 문학을 했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각 예술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언어로도 내 작업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뭔가, 그 기준에 맞춰서, 보는 사람들에 맞춰서 이 레벨을 조정을 하고, 가독성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죠. AI가 쓴 글은 원본일까요? AI가 쓴 글은, 예. 원본이냐? 원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알고리즘이죠. 원본이다 아니다라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수만 가지 원본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낸 결과값에 가깝다고 맞아. 생각해요. 다만 그거를 원본이라고 정의하는 주체가 사람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명령하고 그걸 사용하고 그거를 도출된 거를 내거는 건 사람의 몫이니까. 약간 좀 개념 미술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미대를 나왔다 보니까 그런 토론 토의를 좀 거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게 원본 복제 기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정작 만들고 있는 작가들도 참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지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분열 회화를 하면서 전시장에서 준열을 하면서 제가 대중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16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원본은 몇 개일까요?를 물어봤어요. 반응들이 다양해요. 17개다도 나왔고, 뭐 1개다, 뭐 아니면은 셀 수 없다, 뭐 아니면은 뭐 2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틀립니다를 작가인 나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런 뭐 흥미로운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저는 좀 작가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원본이고 아니고라는 게 소장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뭔가 원본이고 복제본이 있으면 원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제본이라는 걸 조금, 깊이 하는 거잖아요. 에디션도 그렇게 많진 않았으면 좋겠고, 뭐 한 10번 안에 있으면 희소성이 조금은 덜 줄어드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수공을 들여서 만든 거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거 하나만으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만든 거라서, 원본이고 복제본인 게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약간 예술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가 되게 낡은 주제인 그렇죠.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에서는 뭐 얼마 전에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주변에서 작품 가치 더 오르겠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원본을 더 만들지 못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미술하는 이 작가들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입장이 되는데, 한편에서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서 소비하고 그거를 유통시키는 어떤 시장 개념 안에서는 너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진 작품은 한국에서 아무리 비싸도 5천만 원은 못 넘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걔는 그 디지털로 복사가 가능하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그 되게 냉소적인 그 문법이란다. 그 시장 체계 안에서는 왜 아티스트들이 진작에 사유하고도 남은 이익에 들어갈 수가 없지? 요즘 오히려 최근에 와서 다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좋은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런 걸로 바탕으로 뭔가 시도를 하다 보면 새로운 시리즈가 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님 뭐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 있으실까요? 전 이미 잘랐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근데 뭐, 이거 이후로도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한 2, 3년치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찬찬히 이제 전시하면서 이제 발표를 해나가는데, 근데 이게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이제 분열회화라고 이제 그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림을 자른 화가가 제가 최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뱅크시도 그 분쇄기로 갈아내면서도 했고, 뭐 다른 한국 작가분들도 이제 펀딩으로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잘라낸 거를 다 돈을 받아놓고 잘라서 판매를 해서 완판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림을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그림을 겨우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낙찰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나도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잘라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분열회화라는 걸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비슷해 보여도 다른 이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게 대화가 된다. 그렇죠. 자기만의 예. 이유가 확실히 필요하죠. 예. 좀 설명하는 것도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뭐 이유들을 뭐 만들어낸 것보다는 좀 발굴해 내려고 노력을 했죠. 뭐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내가 있던 첫 직장은 공장에서 소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왜 소분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유도 있고, 원본성에 대한 이유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록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아, 그리고 그런 복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복제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명확하면은 저는 된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앤디 워홀도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나 조수가 만든 거나 일부러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 팩토리의 시스템이나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비싸면 비쌌지. 그런 이유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알게 하는 그런 기록들까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전 도예 쪽에서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공방 개념이었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쵸.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공방 개념? 음. 그러니까 사실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더라도 나의 손만 거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자기도 어쨌든 좀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좀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조수들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내 손이 몇 프로 들어가냐가 저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복제본, 원본이라는 개념이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낡지 않았나. 너무 뭔가 시장의 가치와 연결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좀 어시스트를 사용을 하고 사인만 하나 해갖고 자기 작품이라고 판다라는 식의 어떤 카더라.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여기에 너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어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노력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소위 공장형 아티스트들이라고 하죠. 자기 복제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두 분은 그런 작가분들을 봤을 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유만 명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앤디 워홀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상과 그런 그 미국이라는 그 사회상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복제가 나왔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형식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할 때 그냥 돈만 벌라고 이렇게 했어요 정도로만 되면은 저는 되게 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예술은 있는 지점이 있는 게 예술가가 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뭐 돈 벌라고 조서 썼다 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고, 뭐 솔로이처럼 자신의 개념을 그 지시문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재미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냥 돈 벌려고 했다 그러면은 공장이구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럼 명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조금 반대 입장이긴 해요. 음. 저는 명분이 중요한가? 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 생산량을 맞추려면 그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그냥 내 손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조수들이,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그림 안에서, 그 작품들 안에서.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있다면 생산을 더 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시 중인지 모르겠는데 데미안 허스트 그 상어 그 박제 작품을 데미안 허스트가 뭐 상어를 잡았을까요? 아니죠. 기획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거를 다시 박제를 하기 위해서 포르말린 그렇게 담가 놓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이제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혼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드를 썼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가 되는데, 뭐, 회화 작업이고 뭐 한데,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해서 조서 썼다 그러면은 이유가 좀 궁금해지긴 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어, 그럼 물감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그렇죠. 건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되게 쉽게 재료들을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그럼 뭔가 문제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주의자들은 그걸 문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만화에서는 옛날에는 해칭 기법으로 그 그라데이션이나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시대가 좋아서 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톤을 붙인 다음에 톤을 깎아요. 칼 같은 걸로.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자 같은 게 표현되니까 노동력이 줄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해칭을 하던 사람들은 아니 저거는 가짜다. 저건 원본이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에 디지털이 나오죠. 그러면은 열심히 그 톤을 넣고 깎았던 분들이 디지털을 하는 분들한테 삿대질을 하죠. 저건 가짜다. 저건 딸깍이다. 저건 예술이 아니다. 저건 만화가 아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하는 사람은 끝날까요? AI가 나오네요. 저거는 딸깍이다. 저건 가짜다. 저건 원본이 아니다. 저건 예술이 아니다. 저는 좀 이런 걸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예술이라는 영역을 성역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신성하게 바라봐서 생기는 이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사실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제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는. 엄청 중요하죠. 그 낭만 하나에 이제 몇백만 원, 몇 억의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맞죠. 거잖아요. 이게 가장 인간다운 사유고 인간다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되게, 사소하진 않나? 아무튼 그건 되게 엄격해지는 건데, 한편에서는 이게 되게 소위 어떤 공장형이다, 뭐 불가사롭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작품에 왜 개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라고 암묵적인 어떤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제 잘 가둬놓고 밖에 안 보이게 해놓고 아티스트 한 명이 뭔가 이거를 한 것처럼 뭔가 빰 됐을 때 약간 이렇게 천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예술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낭만을 중시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의 반증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딸깍과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많은 맥락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진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진기가 처음에 소개됐을 때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이걸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무언가를 아카이빙 할 때 쓰는 자료, 그런 광학 도구, 과학 기기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표현의 역사로 넘어오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빰 되면서 그게 막 너무 멋있잖아요. 카메라 갖고 있으면 이야 약간 이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영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저기 AI 생성형 사진, 생성형 영상 이런 게 생기면서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성적인 뭔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과거에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을 갖고 카메라 없이 사진을 만드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약간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기분까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지금도 사실 위험하죠. 지적재산권의 맥락에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장르인데, 한편에서는, 왜 그런 기술 혁신은 일어나면 안 되지? 라는 거에 저도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술에서 안 그래야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거는 공장형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모든 이미지들, 모든 어떤 지식들이 AI라는 걸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기존에 있는 맥락들 안에서든 안 될 이유는 없다. 그게 이렇게 공장용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노엘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지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이 뭘 파느냐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뭐 물질 뭐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신의 직업을 나쁘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밈이 있는데 뭐 저는 그림 얘기를 하면서 뭐 천 위에다가 돌가루 비벼 놓는 직업?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 사실 다르진 않아요. 이게 옷에다가 프린팅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약간의 매체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천에다가 돌가루를 입히는 거에서는 별로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예술의 가치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작가뿐이 아니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갤러리스트, 평론가, 컬렉터, 대중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설득력을 만들고 계시고 그러면 그 설득력 또한 예술의 한 부분이다. 관념에 물화된 것에 하방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상당히 감사한 거죠. 고흐도 원래는 이게 떴던 게 이게 그 미술 계보에서 고흐를 박았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좀 그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좀 들썩들썩 하다가 모마에서 고흐를 그냥 계보에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팡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고흐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는 사실 이미 너무나 잘 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 팔리고 대단하신 분이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죠. 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 뭐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긴 해요. 저도 자기의 뭔가 환경을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그런 근본적인 나만의 그런 이유라거나 그런 게 필요하면은 이제 혼자 수공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까 사진기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3D 프린터 딸깍. 3D 프린터가 나왔을 때 정말 특히 석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석고를 하나하나 깎아서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다가 3D 프린터가 나와버리니까 이걸 깎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형기를 쓰다가 이젠 제형기를 쓰는 학교가 많이 없거든요. 다 CNC를 쓰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를 써서 그걸로 하거나. 근데 지금 사실 3D 프린터가 이제는 좀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3D 프린터를 그냥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손으로 깎는 건 이제 감성의 영역이 돼버렸나요? 제 입장에서는 감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는 감성이 되겠군요. 앞으로 글쎄요. 왜냐면 그게 이제 결과물이랑 연결이 막 돼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에 놓느냐에 따라 맞아요. 비율이 될 수도 있고 감성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작가들의 이야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마무리 시간이 다 되어가는 아이고. 것 같네요. 예.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맞습니다. 한장 풀리니까 끝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예, 애플시드 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